네, 살아있는 우리는 눈꺼풀이 무거우면 자고, 뭔가 뱃속이 헛헛하면 뭔가 그래도 주워 먹고, 그래도 식구들하고 얼굴 마주치면은 뭐라 얘기도 하고, 그런 아침입니다. 대개 우리가 세상을 살 때는 수치로 나타내기는 못하지만 대략 7, 80% 상식으로 살죠. 상식이라는 게 우리가 이 나이 먹도록 배우고 느끼고 판단하고 훈련된 총체입니다. 솔직히 금요일 오전 저희 방송 끝날 때는 그런 상식으로 월요일에 방송을 시작할 때는 뭔가 소식이 있겠지. 그랬어요. 그건 우리의 상식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시간 우리 방송을 시작하면서 아직도 우리는 뻘 같은 속에 갇혀있구나. 세월호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전체가 뻘 속에 지금 잠겨있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뻘.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없앨 수 있을까요? 어떻게 우리가 어디서 맑은 물을 얻어서 이것을 닦아낼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정말 프로그램 이름도 차마 되기 어려운 맹경순의 아름다운 세상 시작하겠습니다. 국민 라디오 지지하는 4가지 방법 아시나요?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국민 라디오를 보다 많은 이들에게 전할 수 있는 가장 손쉬운 방법.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잊지 마세요.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네, 월요일 나와주시는 분입니다. 민낯의 장애인 순서 권순철 조합원님 나오셨어요. 안녕하세요. 예. 예, 안녕하시다라는 예, 인사가 참 정말 면구스러워요. 네. 민망하고. 그렇습니다. 전 국민들이 우울증에 빠진 닷새째를 보내고 있는 것 같아서 네. 마음이 무겁고 그렇습니다. 그래요. 우리 과정이라도 정말 참 성실하고 솔직하고 진실하고 그랬으면 그러니까 말이죠. 우리가 이렇지는 않을 텐데 이게 우리가 살아온 모습이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열심히 하고 있다라는 표현보다는 열심히 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든지 아니면 성의라도 보여줘야 되는 게 맞는데 실종자 가족들에게는 굉장히 좀 무성의한 태도인 것 같아서 저희들도 뭐 안타까운데 그분들은 오죽하시겠어요. 그리고 이제 일어난 그 조각조각의 그 모습들이 말이죠. 그렇게 상식이 없나 그런 생각도 들고요. 네. 교신 상황을 그냥 글자로만 봐도 얼마나 복장이 터진 그런. 그리고 거기에 이제 그 공직자들이 나타나서 행한 행동들이 이럴 때 그렇게 상식이 없나 그런 생각도 들고요. 뭐 배가 고프시면은 차 안에서 그냥 라면을 드셔도 되는데 뭐 의전 탁자에 의자까지 마련하셔가지고 드시고. 뭔가 정말 참 그게 우리겠죠. 자, 오늘은 어떤 분을 만나고 오셨어요? 네, 역시 목소리로 좀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하상장애인복지관 시각장애인 문헌정보사업 부장 맡고 있는 민혜경입니다. 이렇게 라디오를 통해서 인사드리게 돼서 반갑습니다. 네. 시각장애인 문헌정보사업부 민혜경 부장. 이분은 시각장애가 있으신가요? 네, 이분은 비장애인이죠. 예. 오늘은 시각장애인 오늘은 하상장애인 복지관 시각장애인 문헌정보사업부를 맡고 계신 민혜경 부장 만나고 왔습니다. 문헌정보 사업이라면은 이 시각장애인들 위해서 굉장히 오래 활동하신 분이신가요? 네, 부장을 맡고 계시니까요. 네. 민혜경 씨는 1992년 가톨릭 점자도서관에서 가톨릭 점자도서관에 입사를 했고요. 네. 그래서 시각장애인들과 함께 연을 맺게 됐습니다. 네. 근데 또 처음에 이쪽에서 일을 하게 된 것은 어떤 인연이었나요? 혜경 씨는 대학 때 도서관학, 그러니까 지금으로 말하면 문헌정보학이라고 볼 수 있어요. 네. 도서관학을 공부했습니다. 하지만 많은 대학생들이 자신의 전공과는 다른 일을 하게 되듯
혜경 씨도 그랬습니다. 네. 무역회사에서 일하던 혜경 씨 친구가 시각장애인 도서관 일을 해보지 않겠느냐는 권유로 인해 점자도서관에 입사하게 됐습니다. 네. 그러면 점자도서관에서 어떤 일을 시작했나요? 점자도서관에 입사하게 된 혜경 씨는 대출 업무를 했습니다. 네. 도서관에 소장된 녹음도서를 빌려주고 반납하는 일을 했는데요. 아무래도 시각장애인들과 대화를 많이 나누는 기회가 많은 업무였습니다. 그런데 처음엔 시각장애인들에게 어떻게 대해야 할지 잘 몰라서 두려웠다고 하는데요. 그렇기도 하겠죠. 네, 한번 들어보실까요? 많이 두려웠어요. 많이 두려워서 제가 이제 시각장애인들을 접해본 적이 없기 때문에 어떻게 대해야 되나 이제 그런 것부터 시작을 해서 어려움, 걱정 이런 게 굉장히 많이 있었던 것 같아요. 일단은 제가 이제 대출 업무를 맡았기 때문에 주로 이제 전화로 많이 이제 신청을 하세요. 거의 뭐 한 90% 이상이 전화하죠. 그러면 전화 받아서 도서 이제 어떤 책 있냐, 나왔냐 물어보시고 그러면 이제 있다 하고 뭐 추천해달라 그러면 뭐 추천도 해드리고 이제 그렇게 했었죠. 나름대로는 이제 열심히 했던 것 같아요. 그랬더니 시각장애 분들이 많이 좋아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또 이제 특히 제가 목소리가 시각장애인들이 좀 좋아하는 그런 목소리인가 봐요. 그래서 그게 또 좀 이제 저한테는 이 일을 함에 있어서 어떤 장점으로 작용했던 것 같기는 해요. 저는 별거 한 것도 없는데 시각장애인 분들이 되게 고마워하시고 좋아하시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게 또 즐거운 거예요. 좋아하시고 막 이러니까. 그래서 이제 그게 신나가지고 더 막 열심히 하고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냥 뭐 일이 처음에 두려웠고 뭐 이런 것들이 어느 순간에 뭐 한 달, 두 달, 세 달 이렇게 지나가면서부터는 언제 그랬냐는 듯이 기쁘게 그렇게 대할 수 있었던 것 같고요. 또 이제 그렇게 전화로 만났던 분들이 간혹 또 오시기도 해요. 맹학교 학생들도 되게 많이 왔어요. 학교 끝나고. 그래서 이제 전화상으로만 듣던 목소리를 실제로 이제 만나고 하니까 또 반갑더라고요. 도서관 직원과 뭐 이용자 이 관계를 떠나서 뭐 개인적으로도 굉장히 많이 친해지기도 하고 그랬었던 것 같아요. 때로는 간혹 힘들게 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었어요. 별 얼토당토 않은 그런 요구를 막 하시고 그런 분들도 이제 있었거든요. 그러면은 많이 힘들기도 했었죠. 그런 일이 있을 때마다 뭐 동료라든지 뭐 상사한테 이제 그런 부분들을 어떻게 해결하면 좋은지 상의 드리고 그러기도 했었던 것 같은데 몇몇 그런 분들이 있어요. 현재도 이제 그런 분들이 있는데 저는 좀 안타까운 게 대부분의 이제 시각장애인 분들은 되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고마워하고 좋아하시고 그러는데 어떤 이제 그런 분들 때문에 시각장애인들에 대한 이미지라든지 인식이 안 좋아질 것 같아요. 아, 시각장애인 다 저런가? 왜냐하면 많은 시각장애인 접한 게 아니기 때문에 편견? 그런 것들이 생길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그럴 때마다 좀 안타깝더라고요. 네, 지금 그 민혜경 씨 목소리가 이렇게 귀에 딱 들어와서 꽂히는 목소리잖아요. 네. 그리고 이제 지금 마지막 부분에 하신 얘기는 정말 이게 아끼고 사랑하기 때문에 그런 그렇죠. 일이 생길까봐 안타까워하시는 그런 생각인 것 같아요. 네, 시각장애인들을 많이 사랑하시기 때문에 이런 말씀하시는 게 아닌가 싶고요. 네. 그럼 여기서 비장애인들이 되게 궁금해하실 것 같아요. 과연 시각장애인들은 어떻게 독서를 해왔는지 20여 년간 점자도서관에서 일했던 민혜경 부장의 설명으로 시각장애인의 간략 독서 변천사에 대해 들어봤습니다. 시각장애인들이 정보를 접할 수 있는 거는 이제 점자였잖아요. 그러니까 점자 같은 경우는 제작 기간이 굉장히 오래 걸리고 점자를 또 알아야지만 되고 점자책을 만드는 사람도 그렇고 점자를 익히는 시각장애인도 점자를 알아야 되고 그런 이제 여러 가지 요인들이 점자를 기본적으로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제약점이 됐었잖아요. 그런데 이제 80년대 말 90년대 초에 녹음도서라는 게 새로운 매체로 등장을 하면서부터는 시각장애인이어도 점자를 몰라도 다양한 그런 독서를 할 수가 있었잖아요. 그래서 테이프 녹음도서가 엄청난 인기를 이제 끌게 된 거였잖아요. 그런데 이제 녹음도서가 장점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불편한 점도 많았어요. 테이프가 예를 들어서 뭐 10개짜리다. 10개짜리인데 우편으로 왔다 갔다 하다 보면은 많은 분들이 이제 듣다 보니까 중간에 시각장애인들이 이렇게 반납을 하는 과정에 한 개를 빼놓고 할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이제 그게 이가 빠져가지고 제대로 책이 이제 안 되잖아요. 그러면 이제 그런 부분들이 또 있고
그다음에 그 아날로그 테이프 같은 경우가 녹음기에서 이제 망가지거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고, 또 이제 대출 한번 하게 되면 우편으로 이제 주로 하게 되는데 오며 가며의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린다는 거. 그리고 어떤 책을 내가 이 책을 막 읽다가 어느 부분이 굉장히 인상 깊었는데 그 부분을 찾아가거나 이런 것도 굉장히 어렵고, 그런 단점 내지는 이제 부족한 점 이런 것들이 많이 생기게 되잖아요. 이제 그거를 해결하고 이제 새로운 매체로 이제 등장을 한 게 컴퓨터가 이제 보급이 되고 이러면서 전자도서, 텍스트 도서가 이제 등장을 하게 된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90년대 말부터 이제 2000년대까지는 전자도서가 새롭게 이제 부각이 돼서 많은 시각장애인 분들이 이용을 하시게 된 거죠. 그러면서 이제 전자도서라는 게 이제 녹음도서하고 같이 이용을 해 왔었어요. 그리고 이제 녹음도서도 이제 주로 이제 우편으로 이용을 했었는데, 이걸 우편으로 말고 다른 방법을 이제 찾게 된 거죠. 그러면서 이제 CD 도서도 나왔었고, 전화도서가 만을 전담으로 하는 그런 이제 도서관도 생기게 됐고요. 그리고 2000년대 중후반 이제 들어가면서부터는 또 이제 녹음 도서를 인터넷을 통해서 이용할 수 있는 이제 그런 방법들이 또 이제 일반 사회에서 생기면서 시각장애인들한테 접목이 된 거죠. 그래서 이제 소리책들이 또 이제 나오기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점차적으로 뭐 공부를 한다든지 빨리 뭔가를 듣고 싶은 이제 그런 시각장애인들은 전자도서 주로 이용을 했고, 교양도서라든지 이제 그런 부분들은 녹음도서를 이용을 하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녹음 도서는 한동안은 이제 인터넷을 통한 소리 도서하고 뭐 테이프, 뭐 CD 이렇게 병행을 계속 해오고 있었죠. 계속 그렇게 해오고 있었고, 근데 이제 최근 들어서는 테이프 녹음 도서는 해마다 이제 저희가 이제 이용률을 보면은 엄청 줄어들고 있어요. 반토막 이상. 근데 이제 시각장애인들이 많이 이제 이용하시는 텍스트 도서 같은 경우는 사실은 이제 저작권법에 위배되는 그런 부분이잖아요. 그래서 시각장애인들이 많이 이제 필요하고 가장 이제 편리한 매체임에도 불구하고 복지관이라든지 전자도서관들도 저작권에 대한 부담 이런 부분 때문에 지금은 이제 순수한 텍스트를 주거나 이런 부분들을 굉장히 자제를 하고 있죠. 그래서 이제 국가에서 이제 데이지라는 그런 국제 표준 매체가 나왔잖아요. 데이지를 통해서 보급을 한다든지 이제 그렇게 이제 하고 있고, 그리고 녹음도서 같은 경우에는 이제는 또 모바일 시대가 됐잖아요. 그래서 이제 모바일 그 앱도 만들고, 뭐 저희 하상 같은 경우는 앱은 아니고 모바일 웹을 통해서 또 서비스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현재는 이제 다양한 매체가 존속하면서 이제 그 이용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시각장애인 분들이. 그리고 예전에는 사실 이제 시각장애인들이 문화적인 어떤 욕구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많지 않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녹음도서에 많이 집중이 됐었는데, 요즘에는 아무래도 예전보다는 도서에 대한 인기는 많이 이제 줄어든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이분 입에서는 그냥 그 변천사가 줄줄줄줄 나오네요. 네. 테이프서부터 네. 시작해가지고 지금 전자도서까지 많이 나오고 있는데, 네. 참 시각장애인들이 책을 참 힘들게 읽었던 게 아닌가 하는 생각 듭니다. 뭐 며칠 네. 걸려가지고 막 책이 우편으로 오고. 네. 그리고 또 내가 그때 보고 싶은 책이 그때 꼭 있는 보장도 없고요. 네. 네. 그래서 신간을 빨리 읽지 네. 못하는 경우가 있고, 네, 네. 또 대학생들 같은 경우 교재가 필요한데 그 교재를 입력해서 봐야 되기 때문에 자기가 소중하게 산 책을 찢어서 봉사자들이 입력해야 되는 경우도 네. 있습니다. 네. 참 안타까운 순간이고, 이게 정말 시각장애들이 책을 읽으려면 이런 20년간의 노력이 있었다는 거. 그리고 또 그 당시에는 그 어떤 사파라든가 설명, 도형 같은 거는 어떻게 설명이 안 되죠. 네. 뭐 그래서 이런 보이는 분들의 자원봉사로 인해서 네. 많은 그 도움을 받았던 시각장애들이 있습니다. 그 녹음도서에 있어서는 이 낭독봉사자가 정말 필수 요건이잖아요. 네, 그렇다고 네. 합니다. 네. 근데 그렇게 많아요? 네, 다른 자원봉사에 비해서요. 네. 월등한 인기를 얻고 있는 낭독봉사인데요. 네. 과연 왜 인기가 있는 건지 민 부장님에게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활동에 비해서 낭독봉사에 대한 인기는 굉장한 것 같아요. 예전부터. 그게 이제 여러 가지 뭐 특성이 있을 수 있는데, 낭독봉사라는 봉사 자체에 대한 그런 매력이 있는 것 같아요. 녹음을 해서 준다는 이제 그런 거, 방송을 한다는 그런 거를 또 이제 선호하는 그런 분들이 있는 것 같고, 또 이제 그 녹음을 통해서 이제 부수적으로 따라오는 장점 중에 하나가 또 책을 읽을 수 있다는 그런 면이 있잖아요. 그리고 봉사활동을 다른 사람하고 뭐 이렇게 같이 어울려서 하는 게
아니고 그냥 내 스케줄만 맞춰서 나 혼자 가서 할 수 있다는 그런 또 장점도 있고 그래서 여러 가지 그런 장점들 때문에 많은 분들이 선호하세요. 그래서 올해도 이제 저희 하상에서는 하반기에 낭독봉사자 그 묘집해서 교육 계획이 있는데 대기자가 200명이 넘어요. 대단하네요. 네, 그러나 이게 내가 하고 싶은 거 하고 그쪽에서 나를 필요로 하는 거 하고 이제 조금 맞춰야 될 필요가 있겠죠? 그렇습니다. 낭독을 좋아하는 분이라면 누구나 가능하지만 네. 최소한 조건이 있다고 합니다. 아, 네. 민 부장님의 목소리로 들어보겠습니다. 하고 싶어서 다 낭독봉사자가 되는 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시각장애인들한테 책을 들려주는 게 목적이기 때문에 책을 잘 읽을 수 있는 그런 재능을 가진 분들이 오셔서 열심히 해주셔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낭독을 하려고 하시면 일단 너무 사투리 억양이 좀 심하거나 그리고 사람마다 본인이 가지고 있는 낭독의 특성, 쪼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이제 그런 게 있기는 한데 그게 이제 고쳐지기도 해요. 교육을 통해서. 그렇지만 어떤 경우에는 아무리 노력을 해도 고칠 수 없는 그런 부분들이 분명히 있거든요. 그래서 200분 중에서 오디션을 통해서 한번 이제 걸르고 그리고 나서 이제 실질적으로 이제 성우나 아나운서 분들이 오셔가지고 교육을 해주시는데 하다 보면은 이게 굉장히 에너지 소모도 커요. 낭독을 혼자서 최소한 2시간에서 3시간을 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대화를 하는 게 아니고 혼자서 하는 거란 말이죠. 그러다 보니 굉장히 이제 힘들고 그래서 교육을 받는 중에 그만두신 분들도 굉장히 많고 그리고 교육을 받고 나서도 그만두신 분들이 많아가지고요. 실제로 뭐 200명이라고 했지만 1년이 지났을 때 남는 분은 10%? 예, 10% 정도, 20% 정도 남으면 성공했다고 그렇게 볼 수 있을 정도로 낭독봉사가 또 그렇게 생각한 것만큼 쉽지는 않아요. 이거 굉장히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네. 저희는 프로그램 1시간 하면 사실 음악 나가는 분량이 대단히 많잖아요. 그렇죠. 근데 네. 더군다나 시각장애가 있으신 분들이 귀를 듣는 속도의 분량이 일반인들보다 크기 그죠. 때문에 네. 굉장히 빨리 읽어야 돼요. 네네. 그래서 음악 없이 1시간을 이제 그때 한 테이프 한 면이 30분일 30분. 시대에 네.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렇죠. 네. 근데 어떤 분들이 주로 하세요? 주로 40, 50대 가정주부님들이 많은 활약을 하고 계시다고 합니다. 네. 아무래도 직장인이나 학생 같은 경우는 의욕은 있지만 네. 시간적 여유가 없기 때문에 네. 꾸준히 할 수 없는 경우도 있다고 하고요. 네. 그래서 예를 들면 모든 낭독봉사 교육을 마치고 책 한 권을 받아서 책 끝내지 못하고 그만두는 사례가 네. 비일비재하다고 합니다. 네. 정말 어렵습니다. 네. 그리고 현직에 있는 성우나 아나운서들 그리고 아카데미에서 미래 방송인을 꿈꾸는 재원들도 네. 낭독봉사를 하고 있습니다. 네, 하여튼 대기 인원이 그렇게 많다고 하니까 일소는 부족하진 않겠어요? 꼭 그렇지는 않다고 해요. 네. 다양한 책을 시각장애인들이 원하다 보니 다양한 책에 따라 다양한 목소리가 필요한데 네. 주로 80%가 50대 이상의 주부님들이라 네. 기호를 맞추기 쉽지 않다고 합니다. 이게 말이죠. 소설책을 읽으면 남자 목소리도 내야 되고 노인 목소리도 내야 이게 정말 또 보통 일이 아니에요. 네. 그러면 말이죠. 네. 민혜경 부장에게 가장 기억에 남는 낭독봉사자는 어떤 분들이 네. 계신지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이제 기억에 남는 분은 MBC 성우셨던 이영달 선생님 돌아가셨어요. 폐암으로 돌아가셨는데 정말 이제 그분은 너무 열정적이셨죠. 그래서 저희 그 낭독봉사자 교육도 굉장히 많이 해주셨어요. 낭독을 입으로만 하는 게 아니고 몸 전체가 어떤 준비가 돼야 된다. 그래도 뭐 사내를 가야 된다. 뭐 내지는 평소에 어떻게 관리를 해야 된다 이런 부분까지 해주시면서 그분이 가장 기억에 남고요. 맹경순 그분도 저희 그 교육 많이 해주셨어요. 네. 평화방송 계실 때였던 것 같은데 맹경순 아나운서 그때 부장님이셨는데 그분도 기억에 남고 박민정 MBC 아나운서라든지 김창기 성우라든지 다양한 분들이 있으셨고 그 다음에 현재도 많이 활동하고 계시는 우정신 그분은 좀 애니메이션 많이 하시는 현재 EBS에서 활약하고 계신 엄상영 씨라든지 최지한 씨라든지 많은 분들이 유혜영 아나운서 유혜영 아나운서도 정말 오셔가지고 하셨고 그 다음에 탤런트 세재원 씨도 오셔가지고 교육 다 받고 오래도록 하셨었어요 활동을. 그러다가 이제 최근에는 이제 많이 못 오긴 하시는데 최재원 씨도 있으셨고 예전에는 송도순 성우 그 다음에 원종배 그런 분들도 다 낭독봉사 활동을 하셨다고 하더라고요. 제가 이제 뵙지는 못했지만
이건 테러다. 아, 이게요. 네. 제가 이제 책보다 워낙 카톨릭 점자도서 기관이 점자도서관이 지금 남산 퍼시픽 호텔 뒤에 있었어요. 네, 원래가 그렇죠. 원래 이제 하상으로 그렇죠. 가기 전에. 네네. 그래서 제가 그때 부탁을 받은 게 뭐였냐면 월간 매거진이었어요. 네네. 그 매거진 1시간짜리 테이프에 인터뷰 코너가 있었는데 인터뷰는 왜 보통 봉사자들이 그 시간을 딱 맞춰서 하기가 힘들어요. 네. 그래서 그걸로 했었는데 그러니까 이제 30분에 인터뷰할 손님하고 얘기가 딱 끝나서 왜냐면은 편집이란 과정을 또 거기서 그렇죠. 하기가 힘들잖아요. 네. 그랬는데 이제 여기가 제가 이제 평화방송이 명동에 있는데 여기가 이제 개포동으로 간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제가 이제 거기서 더 아, 이분이 워낙 오랜 세월 계셨기 때문에 기억을 하시는 기억을 하시는 모양입니다. 네. 네. 아이고 참 이런 또 네. 그 나쁜 일이 아니어서 다행이었어요. 네, 어쨌든 그 맹경순 아나운서께서도 시각장애인들을 위해서 낭독봉사 교육을 참. 하셨고 낭독도 하셨다는 걸 여러분들 아이고. 기억을 해주시기 바라겠고. 권순철 씨 참 좋은 분이세요. 아, 그렇습니다. 깜짝 놀랐습니다. 네. 혜경 씨는 대출 업무뿐 아니라 복지사업 등 시각장애인들을 위해 많은 일을 했습니다. 도서관 사업 전체 기획, 그리고 자원봉사 관리 등 여러 가지 일 중에서요. 네. 시각장애인들에게 가장 필요한 일을 해 보람을 느낀 사업도 있었다고 합니다. 네. 들어보실까요? 연합문화재단에서 그 사회공헌 프로젝트를 하던 중에 시각장애인들을 위한 휴대폰을 개발을 해서 보급을 하면 좋겠다. 이제 이런 프로젝트를 진행을 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처음에는 전화기를 만들어서 시각장애인들한테 저렴한 금액으로 이제 판매를 하면 시각장애인들이 살 수 있을 것이다. 이제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생각만큼 그게 별로 호응은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이후에 이제 방법을 바꿔서 했던 게 공동 모금회를 통해서 기금을 이제 기탁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LG전자에서는 전화기를 이제 새롭게 개발을 해서 이제 그거를 어떤 이제 기관을 통해서 보급을 하는 그런 사업을 한 거죠. 그런데 이제 LG 측에서 이제 그걸 할 수 있는 기관으로 이제 우리 하상장애인복지관을 지정해서 기탁을 한 거예요. 그래서 2007년도부터 사업을 해 왔는데 지금 생각해 보면 이제 그 당시에 그 LF1300S라는 하얀색 전화기였는데 별거 없었어요. 기능이 전화 걸고 받고 누가 전화를 했는지 내가 누구한테 전화를 거는지 그 정도 알려주고 그 다음에 주소로 관리하고 그 다음에 문자 주고받고 이 정도 기능밖에는 사실은 없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몇몇 시각장애인분들이 그 전화기를 받고 내가 눈을 뜬 것 같다.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만큼 정말 이게 필요했구나. 정말 그 좋은 일이었다. 이제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그래서 이제 2007년도, 8년도, 이제 9년도, 10년도 계속 되면서 이제 LG 그룹 전체에서 LG전자, 그 다음에 통신, 그 다음에 상남도서관, 뭐 CNS, 뭐 디스플레이 해서 기금을 내거나 아니면 직접 개발을 하거나 뭐 통신 서비스를 하거나 그리고 뭐 책 읽어주는 그런 프로그램도 하잖아요. 주로 이제 컨텐츠를 만들어서 전화기를 통해서 독서를 할 수 있게 된 거죠. 그래서 굉장히 시각장애인들한테 미치는 그런 영향이 컸던 그런 사업이었던 것 같고요. 이제 그거를 또 우리 하상에서 수행할 수 있어서 보람이 컸었던 것 같아요. 네, 정말 말씀하는 걸 들으니까 뭐 살아있는 역사예요. 그렇죠? 그렇죠. 네. 살아있는 역사. 근데 이제 복지예산 100조 원 시대라는 얘기가 있습니다만은 이게 100조 원이라는 것이 참 어마어마한 큰 돈이기도 하지만 현실에서 느끼는 거는 그렇게 그 피부로 와닿는 것 같지는 않나 봐요. 네, 그렇습니다. 혜경 씨가 복지관에서 20여 년간 일을 하면서 느꼈던 복지의 현실에 대해 들어봤습니다. 한번 들어보시죠. 그래서 재정적으로 가장 어려웠던 것 같아요. 뭔가 이제 사업을 하려면 사람이 있어야 되고 사람이 일을 해야 되는 거고 기본적으로 돈이 있어야지 재정적인 게 있어야지 뭔가를 원활하게 할 텐데 이제 그게 안 되니까 많이 어려웠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거를 그렇다고 해서 안 되는 거를 계속 뭐 요구만 할 수는 없기 때문에 그래서 많은 이제 수익 사업들을 계속 해왔고 하상복지관에서도 해마다 바자회를 계속 하는 거죠. 바자회를 계속하고 후원자 모집을 해서 후원금을 통해서 필요한 물품이라든지 뭐 장비라든지 이런 것들을 구매해서 하고 있고 그렇죠. 그런 게 좀 어려운 것 같아요. 그래서 정부에서는 이제 그 복지 예산을 뭐 해마다 뭐 늘리고 있고 뭐 많이 늘었다 이렇긴 하지만 아직까지도 많이 이제 부족한 게 사실인 것 같고요. 그게 현실인 것 같아요. 네, 그것이 현실이다. 네.
참 이렇게 말씀하시는 현직에 계신 분들 얘기 들으면 참 안타깝죠. 그렇습니다. 네. 이게 복지관의 간단한 또 그 생리를 좀 말씀드리면은 이 정부에서 보조금이 나옵니다. 분명히 나오는데 네. 그 정부 보조금으로는 네. 인건비만 지원이 돼요. 인건비만 지원이 돼서 사업을 하려면 사업을 하거나 뭐 용구를 사거나 뭐 예를 들어 녹음 도서를 제작하려고 해도 옛날 같은 경우는 뭐 테이프를 복사할 수 있는 복사기 같은 것도 네. 그 되게 비쌀 거 아니에요. 그것도 사야 되고 그런 것들은 후원금으로만 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수익 사업이라던가 이런 것들을 하지 않으면 사업 자체가 어려운 경우가 네. 굉장히 많다고요. 네. 자, 20여 년간 시각장애인들과 지내왔던 혜경 씨. 하지만 시각장애인들이 이 부분은 좀 아쉽다라고 이야기를 좀 했는데요. 이 얘기를 듣고 시각장애인들도 좀 더 변해야 할 것 같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네. 물론 이 사례가 극히 일부 시각장애인이라는 거 네. 여러분들이 좀 알아주셨으면 그리고 워낙 또 가깝고 사랑하시는 분이 이런 얘기를 하는 거니까. 네, 함께 들어보실까요? 권익 내지는 뭐 이런 것들이 되면서 억지를 부리는 그런 시각장애인들이 좀 있어요. 그래서 어떤 이제 경우에는 저시력 자료를 만들어주는데 글자 포인트를 70포인트로 만들어달라. 그게 되나요? 그렇게 요구를 해요. 그러면 30포인트가 넘어가면은 그럼요. 그걸 자료를 볼 수 있겠어요? 장수가 얼마나 늘어날 텐데. 한 10,000장 그러니까 그게 되겠냐고요. 얼토당토하는 그런 요구들을 하는 거죠. 대경우 가야지. 그러니까 그래서 정말 내가 원하는 거고 필요로 하는 거고 이거는 해줘야 된다. 그렇게 당당하게 요구하고 얘기하는 건 꼭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야지 모를 수도 있거든요. 사실 몰라서 못 해줄 수도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알려주고 얘기해주고 주장해주고 그러는 건 좋은데 이렇게 억지를 부리다든지 얼토당토한 얘기를 해서 한다든지 이런 거에 대해서는 좀 정말 얻어야 되고 하는 것들을 오히려 놓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내가 하는 이런 어떤 요구나 이런 것들이 정말 필요한 건가, 정당한 건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좀 생각을 해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때로는 그런 이제 복지기관에 종사하는 직원들 를 좀 너무 막대한다든지 이런 경우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존중을 같이 해주면은 좋겠다 그런 생각도 좀 있고요. 서로 네, 존중해. 네, 맞아요. 네, 그래요. 정말 옆에서 또 그것은 정말 우정 어린 친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요. 민낯의 장애인 공통 질문 있죠? 네, 민혜경에게 장애란 한번 들어보시죠. 아니게 만들어줘야 되는 거. 왜 이렇게? 우리 사회에서 장애라는 건 본인이 뭐 어떤 선택이나 이거에 의해서 된 게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장애인이 됐을 수도 있는 거고 또 뭐 우리 가족이 되었을 수도 있는 거고 이제 그렇잖아요. 그런데 이제 그런 경우에 본인이 가지고 있는 어떤 장애나 이런 것들을 그게 어떤 장애가 돼서 사람을 만나거나 생활을 하거나 공부를 하거나 그렇죠. 일을 하거나 그럴 때 이걸로 인해서 내가 하고자 하는 것들을 하지 못하는 그런 제약이 되면은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제약들을 해소해주고 해결해주고 할 수 있는 것들을 해주는 거. 그래야 되는 거. 네, 아까 약간 인터뷰가 잘랐는데 장애는 장애가 아니게 만들어주는 것이다라고 굉장히 역설적인 얘기예요. 네, 이게 왜냐면 사실 네. 장애를 가지고 아까 좀 댓글에도 어떤 분께서 장애인에 대한 관심을 더 가져달라 이런 프로그램 만들어달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장애인이 되면서 장애로 인해서 뭘 못하면 안 되는 거거든요. 사실 충분히 사회 공적으로든 사적으로든 그 장애인들이 충분히 이 사회를 잘 살아갈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네. 버스 하나 타려고 해도 저상 고속버스가 없기 때문에 그걸 못 타가지고 우리 이거 버스 못 탈 것 같다. 못 타서 여러분들께 좀 항의의 표현으로 이 버스를 탈 수 있는지 없는지 묻겠다라는 심정으로 어제 같은 경우도 200여 장 직접 돈을 주고 표를 끊어서 승차권을 끊어서 갔는데 그게 불법 시위라 불법 집회라고 칭하면서 캡사이신, 쉐루액을 뿌리는 그런 현 정부의 자태가 과연 이게 올바른 것인가 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민혜경 씨의 발언대로 장애란 장애를 가지지 장애가 아니게 하는 게 장애다. 이게 맞는 것 같아요. 장애물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장애인이라고 불리기 때문에 이 모든 사회를 영위하기 위해서는 왜냐면 장애가 선택이 아니거든요. 그렇죠. 네, 자신의 선택이 아니라는 그렇지 게 아니죠. 네.
그래요. 여러 가지 생각하게 하는 말씀을 마지막에 남겨주셨어요. 네, 권순철 씨 오늘 나와주셔서 고맙고요. 다음 주에는 정말 우리가 사는 세상이 좀 달라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요. 네. 집단 우울증에서 여러분들 네. 빨리 치료를 하셔가지고 네. 즐거운 마음으로 좀 뵀으면 좋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고맙습니다.